러시아는 역사의 복수를 꿈꿨지만 홀로 고립된 채 경제 붕괴 위기를 맞았다. 러시아는 의자 밑에 놓아둔 폭탄 같다. 그 도화선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 오늘날 러시아를 이해하려면 푸틴 체제에 대한 이해잖아요. 푸틴 체제를 이해하려면 1990년대 초반에 있었던 소련 붕괴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련이 붕괴되면서 고르바초프에 의한 개혁들이 시도가 되다가 그게 와해가 되고 옐친이라는 과도기적. 옐친 아세요? 옐친 이렇게 뚱뚱해 불곰같이 생기신 금발머리 하시는데 나중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술 먹고 막 춤추는 걸로 유명해요. 진짜. 그걸 좀 유명한데 결국은 옐친이 푸틴을 선택하거든요. 푸틴이 이 러시아가 어떻게 변화 발전하는 것과 이렇게 영합하면서 권력을 잡게 되는 과정인데 30-40년간의 과정을 저널리스트들이 이렇게 냉정하게 쫙 훑고 가면서 이 마디를 딱딱 집어가면서 가다 보니까 다양한 다각도에서의 정치 사회적 이슈를 다루게 되는데 심지어 인구, 종교, 환경 이 얘기를 다 다뤄요. 지구의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서 북극 일대가 녹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베리아 일대도 이제 녹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학자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면 그게 녹게 되면서 수천 년간 통제되었었던 바이러스들이 창궐했었을 때 그 바이러스들이 미치게 되는 어떤 새로운 질병, 전염병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게 여기서 아주 체계화된 인포그래픽으로 딱 설명이 나와요. 사실 우리가 이제 종교 얘기하면 로마 카톨릭 아니면 개신교잖아요. 근데 이제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가 있는 거고 러시아와 주변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 싸우는데 이 나라들이 다 보면 다 정교회 계통이거든요. 그래서 카톨릭은 교황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교회가 통합되어 있다면 그리스 정교회죠. 이 비잔티움 정교회 쪽은 실제로 그 나라별로 정교회가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보면 이 러시아 정교회 측의 입장과 동유럽 쪽에 있는 정교회 입장 간의 충돌 같은 것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와 모스크바 총대주교 간에 붙었네? 이건 뭐지? 왜냐면 콘스탄티노플 하면 없어진 나라 비잔티움 제국인데 여전히 권위를 갖고 있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러시아 이 모스크바 총대주교가 또 힘은 많고 많이 놓쳤었던 이 그리스 정교회 내부의 갈등 같은 것들이 또 앞으로 러시아 역사에 어떤 영향을 줄까에 대해서도 아주 섬세하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측면이 뭐냐면 푸틴이 어떻게 이렇게 강한 힘을 갖게 되냐 이게 우리의 큰 관심사잖아요. 핵심 에너지라는 거예요. 에너지. 붕괴된 소련이 결국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통해서 재기했다. 그리고 푸틴의 힘의 배경은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어디에 어떤 송유관이 유통되고 통과되는가가 다 나와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동유럽에서 서유럽으로 가고 있는 어떤 그런 가스관, 석유관 이게 나오고 2차적으로는 중앙아시아를 관통하고 있는 루트가 나오게 돼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사실은 지금도 그냥 우크라이나 하니까 맨날 뉴스를 보면 그냥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싸움만 나오니까 항상 유럽 지도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러시아 지정학 아틀라스를 보게 되면 실제로 그게 아니라 러시아 입장에선 동쪽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있고 바로 밑에 흑해가 있고 바로 옆에 카스피해가 있어요. 그래서 흑해와 카스피해를 기준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조지아, 체첸,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그리고 터키까지 튀르키예까지 이어진 루트를 이 책이 함께 조망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와 말로만 듣던 흑해, 카스피해, 지중해 이걸 둘러싼 역동성이 어마어마하구나. 그러니까 지리적 이점을 타고난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길목이 있었더라면 지금은 이제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가 워낙 석유나 천연가스의 중심지가 돼버리니까 야 이걸 배경으로 이제 막 힘을 만들어내니까 보통이 아니다. 근데 책이 되게 시니컬해요. 이 프랑스 사람들 그 특유의 냉정해 보는 거죠. 그런 걸로 일어서긴 섰지만 푸틴은 그런 부에 안주했다라는 거예요. 석유랑 천연가스라는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으면 그걸 산업화로 재구조화한다라든지 이 국가를 더 끌어올린다라든지 여러 가지 동시적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재벌과 이렇게 타협하면서 그냥 그런 식의 기득권만 유지하고 있는 과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시니컬하게 하나하나 다 까면서 러시아의 현재 수준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요. 러시아는 혹은 푸틴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 이렇게까지 분석한 학자들도 있어요. 전쟁을 일으키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게 악순환이 돼야 되는데 선순환 구조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게 독특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냉전이 붕괴된 다음에 사실 갈 바를 잃었었고 나라 경제 엉망이고 못 살고 인구 줄고 있고 자살률 굉장히 높고 과거와는 다르게 그냥 약간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수기 같던 이런 어떤 자존심 이런 것들이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푸틴이 나온 다음에
막 크림반도 뺏으면서 체첸 밟아주고, 미국은 지금 중동 문제 손도 못 대고 손 빼고 있는데 우리 시리아 딱 간섭해서 문제 풀어주고, 리비아 문제 간섭해서 문제 풀어주면서 아프리카 영향 행사하고, 이러니까 이것이 서방인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침략 야욕이고 뉘짜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러시아인들 입장에선 일단은 자존심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여튼 인간 안에 갖고 있는 이 광대해지고 커지고 이거에 대한 속성이 있는데, 보면 푸틴은 핵무기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되게 재밌어요. 여기 중간에 보면 나토군하고 러시아군의 군사력을 쫙 비교한 장면이 나오는데, 러시아 핵폭탄 6,255개. 그런 것들을 갖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전쟁을 통해서 소련 땅이었던 곳에 있는 친러시아계 사람들을 다 흡수하면서 영토도 넓히고 영향력도 강화하고, 그러면서 종래 깡패처럼 굴고 있는 저 미국을 견제하는 유일한 우리나라. 이게 먹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책을 보고 있으면 가장 인상적인 게 아시아 이야기도 나와요. 일본과의 갈등 관계 분명히 서술하고 있고, 사할린과 그 일대에 있는 열도를 둔 갈등도 정확하게 그래픽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러시아가 유럽 나라다? 유럽 나라죠. 하지만 러시아 아시아 국가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시아에 엄청난 국경선을 보유하고 있죠. 왜냐하면 북극, 그리고 알래스카에서 미국과 마주하고 있죠. 동해 쪽에서 실제로 북한을 마주하고 있죠. 중국과도 국경선이 엄청 길잖아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적으로 러시아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되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 미국과 러시아의 충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비 전장으로서 저는 이 우크라이나 쪽 일대에 대한 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여기서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흑해 주변 일대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 그리고 친러시아에서 반러시아로 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간의 이해관계들을 단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뉴스에서 이렇게 낮게로 들었던 얘기가 인과성의 원칙이 있구나. 그럼 반대로 뒤집어 봤었을 때, 만약에 러시아와 중국 간의 유착관계가 커지게 되고, 그래서 러시아, 중국 대 미국, 일본 간의 갈등이 세지게 된다면, 그럼 똑같은 모양새로 지금 한반도 일대에서 긴장 고조가 되겠고, 그렇게 되면 제2의 우크라이나, 제2의 조지아가 한반도 갈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렇게 참 좋은 장점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책의 후반부로 가면 이제 크게 되게 중요한 얘기가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가 뭐냐면 러시아가 중국과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필연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중국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러시아는 자원을 갖고 있죠. 과거에도 둘은 공산주의 양대 형제 국가였었고, 여전히 어떤 권위주의적인 정치 체제를 갖고 있고, 정치, 경제, 사회적인 부분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연관관계가 맞을 수밖에 없죠. 물리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이 인포그래픽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중국산 기술이 러시아로 들어간다라든지, 또 양측의 자원이 서로가 교류가 되면서 두 나라의 어떤 상승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체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서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동맹은 미국과 일본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90년대 냉전이 붕괴되면서 우리가 돈을 번 거는 중국과 동국권 국가들이거든요. 러시아 가서도 우리가 돈 많이 벌었고, 이런 상태 되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냉전 이후 그 완화기 때, 즉 전 세계가 미국의 슈퍼파워 안에서 공존하고 있을 때 우리가 굉장히 크게 성장한 나라인데, 지금 그 틀이 근본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러시아의 부상, 푸틴의 부상이라는 것, 그리고 또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긴밀한 관계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의 고립,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꾸 중국에는 우리가 좀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중국만 보지 말고 중국과 러시아를 같이 좀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지 않을까. 이 프랑스 언론사에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입장, 즉 나토나 EU의 입장만으로 서술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책의 품격을 더 높이는 그런 장점이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러시아가 왜 호전적일까?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유럽과 미국의 책임론을 같이 딱 서술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4년 3월 달에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이 나라들이 2004년에 싹 다 나토에 새로 가입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헝가리, 폴란드, 체코 이런 나라들이 이미 가입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땐 과거 러시아의 위성국가 혹은 러시아의 영토 혹은 러시아의 영향력 하에 있던 나라들이 이제 누게 된 거예요. 아주 러프하게 얘기하면 미국게 됐다.
실제로 이제 러시아한테 시그널을 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코소보 전쟁, 특히 이제 리비아의 국가 원수였었던 카다피의 죽음, 그리고 이라크 전쟁에서 보여줬었던 그 미국의 부도덕함, 이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러시아 입장에선 진짜 미국 이상한 애들이다. 얘네들은 진짜 말이 국제평화지, 진짜 지들 나라 이해관계만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결국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이게 촉발점이 되고 그게 명분이 됐다라는 거예요. 계속 숨통을 조이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러시아 영향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미국의 전략,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EU의 확대 전략, 이런 것들이 결국은 러시아에 위협을 줬다라는 것이고, 저 위협 앞에서 맞싸우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내겠다. 우리가 어떤 나라인데, 과거 표트르대제 어떤 제정 러시아, 과거 스탈린의 소련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할 수 있어? 이 명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책에서 단순하게 명분이 아니라 러시아 주변에 붙어있는 나라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서유럽 편이냐 러시아 편이냐. 그러니까 이 갈등이라는 것이 사실 첨예할 수밖에 없는 건데, 프랑스에서 나오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자기 반성이 정확해요. 나토의 탐욕스러움, 그리고 EU의 무분별함을 이렇게 고발하는 것 자체가 이 책을 좀 더 객관적으로 접할 수 있게 되는, 우리한테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로서의 어떤 힘을 갖게 된다는 측면에서 전 이 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싸움이 현재 푸틴 혼자의 광기적인 행보가 아니라 푸틴의 러시아와 미국과 EU가 벌이는 새로운 형태의 싸움의 복판에 지금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제2, 제3의 우크라이나, 조지아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응용 문제 열심히 좀 풀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어렵지 않고 시각적이고 비주얼하고 단숨에 좀 세계사적인 흐름을 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책 하나 좀 등장했습니다. 같이 읽고 누리죠. 이렇게 많은 우크라이나 컨텐츠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왜 현지사는 신명원에서 우크라이나 컨텐츠를 만드냐, 우리가 왜 국제뉴스를 보고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가, 그 본질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크라이나가 혹은 우크라이나 일대가 갖고 있는 그 복잡한 역사, 그 복잡한 역사의 배경을 이해할 때 갈등의 원인을 알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우크라이나의 지역을 이제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흑해가 있어요. 로마 제국 입장에서도 저쪽 지역은 굉장히 안쪽 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중세 바이킹의 입장에서도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데고, 심지어 오스만 제국이나 몽골 같은 경우도 저쪽에서 쳐들어와서 점령해야 되는 땅이에요. 이곳은 일단 여러 민족과 나라의 가장 주변에 위치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문명이나 독자적인 민족이나 독자적인 나라가 세워지기 힘들다는 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근데 이 이야기가 거꾸로 뒤집으면 아주 역설적인 게 어떤 현상이 있냐면, 그래서 너도 나도 한 번씩 다 찔리고 간대. 영토와 민족은 쭉 영원하다, 이 전제를 갖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언제부터 우크라이나 지역의 역사가 본격화가 됐는가를 이야기한다면, 아무리 빨리 땡겨도 7세기입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중세가 게르만족에 의해서 완성이 되고 나면 바로 이제 그 이후에 저 위쪽에서 바이킹들이 또 내려오면서 여러 나라들을 세우는 이런 과정이 거치게 되거든요. 이때 이제 동유럽 지역에 슬라브인들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크라이나 역사를 이야기할 적에 최초의 나라라고 일컫는 나라가 이제 그 키예프 루스, 키예프 공국이라고도 얘기하게 되는데, 이 키예프 루스는 우크라이나만의 역사가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가 다 관련이 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러시아도 자국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키예프 루스를 얘기하게 되고, 우크라이나도 자국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키예프 루스를 얘기하게 되고, 벨라루스도 역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키예프 루스가 그냥 분화가 됐으면 좋은데 여기에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그게 뭐냐? 드디어 타타르, 지옥에서 온 사자들. 뭔 얘기인지 알겠죠? 몽골이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대를 다 부셔버리면서 캅차크 한국을 세워요. 캅차크 한국을 딱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여기에 뭐 작은 뭐 크림 한국, 여러 한국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 슬라브인들이 살고는 있지만 몽골인들이 지배하는 한 세상이 딱 왔다라는 것들. 그러면서 역사가 한번 뚝 끊겨요. 그러다가 결국은 단계 거치면서 이 일대에서 몽골이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몽골이 쫓겨나면서 바로 우크라이나가 자기 나라를 세우거나 이러면 편한데, 13세기가 되면서 폴란드가 또 진출하기 시작해요.
전 요즘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역사에서 사실 우크라이나인들을 제일 힘들게 했던 게 사실은 폴란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요즘의 보도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가장 동정적인 게 폴란드잖아요. 그래서 엄청 도와줘. 그래서 야, 진짜 역사는 이렇게 돌고 도냐, 좀 그런 기분도 좀 들어요. 자, 당시에 폴란드 입장에선 우크라이나 일대로 진출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폴란드가 서쪽으로 가려면 신성 로마 제국과 프랑스가 있어요. 진출이 안 돼요. 유일하게 폴란드가 진출할 수 있는 건 동방 루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방 루트로 나가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일대가 13세기에 들어와서 다 폴란드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럼 이거 그냥 폴란드 역사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폴란드는 또 카톨릭이잖아요. 폴란드, 독일 이쪽은 카톨릭인데 이쪽은 이제 이 비잔티움 제국에서 정교회를 받아들이니까 종파가 다른 거죠. 같은 예수님을 믿지만 로마 카톨릭을 믿느냐 아니면 정교회를 믿느냐는 너무나 확연하게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확연하게 다른 문제가 되는 상태에서 폴란드인들이 들어와서 폴란드인들이 우크라이나인들을 아주 고열을 빨아내는 형태로 지배를 해버리니까 이 사이가 더 나빠지게 되는 거죠. 저 로마 카톨릭을 믿는 나쁜 폴란드인들이 이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폴란드 귀족들이 들어와가지고 우크라이나 일대를 점령을 하되 봉건 귀족들이 농노를 지배하듯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농사 짓고 자영농으로 생활하면서 세금만 바치면 되는데 이제는 알죠. 농노 뭔지 알죠? 농민노예.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고 특히 이제 이때 보면 유럽의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농업 생산물 같은 거에 대한 요구도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동유럽 쪽의 귀족들이 농노제를 강화시켜서 농민들의 고유를 짜내서 그 농산물로 유럽에 팔아서 엄청 돈을 벌던 시대예요. 그래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동화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확연하게 우크라이나인들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때 어떤 형태가 또 생기게 되냐면 주로 폴란드의 지배력이 못 미치는 지역 있죠. 약간 외방 아니면 또 크림반도 이럴 때 이쪽에는 몽골 사람들은 떠나갔지만 여전히 후예들이 나름대로 영향력을 갖고 있고 크림반도에는 크림 한국이라고 해서 몽골이 만든 제국도 여전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쪽에서는 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막 흥기해요. 그러니까 오스만이나 타타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만만한 애들이 있는 거예요. 나라도 없고 힘도 없고 써먹기 좋은 애들. 그래서 타타르인들이 집중적으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사냥하기 시작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다 보니까 너무 열받잖아.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 중 일부가 짜증나니까 자기들끼리 자위대를 결성하고 자경단을 만들고 이 타타르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싸우는 방법을 배우고 해가지고 봉건 기사 집단 같은 집단이 만들어져요. 그걸 갖다 우리가 코사크 혹은 카자크 뭐 이렇게 불러요. 나름대로 자치 영역을 확보해 가면서 자기들만의 농촌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스타일도 완전 달라요. 종교도 다르다고 했잖아요. 옷 입는 방식도 긴 상의, 헐렁한 바지, 가죽 장화, 모피 모자, 그리고 코수염을 길게 기르고 머리는 딱 이렇게 한 다발만 남기고 다 밀어버렸대요. 그래서 누가 봐도 코사크인들은 딱 코사크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애매한 사람들이 탄생한 거예요. 핍박받고 천대받고 있는데 하나의 민족이라고 말하기에는 연원이 짧고 근데 이 사람들만의 어떤 나라는 없고 이런 상태가 돼요.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이때 드디어 영웅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흐멜리츠키라는 사람이 나와요.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 돈에 딱 나오는 사람인데 1647년에 폴란드 귀족과 분쟁이 벌어져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폴란드 귀족이 쳐들어와서 영지 뺏고 흐멜리츠키가 결혼을 예정했었던 여자를 뺏겨요.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완전히 대분노하게 되면서 1648년에 이제 무장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사크 타타르 연합군이라고 해서 자기네들의 세력과 이 코사크죠. 그리고 원래는 사이가 나빴는데 어차피 같은 피해자 의식이 있으니까 코사크 측에서 계속 이제 꼬셔요. 그래서 타타르가 함께 붙어서 한 9천여 명 정도가 모여서 1648년 5월 달에 폴란드랑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폴란드군 6천여 명을 격파하고 이기니까 그동안 이제 억눌렸었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완전 흥분하잖아요. 대거 흐멜리츠키 위주로 모이면서 병력이 한 10만 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해 9월 달에 폴란드군 8만과 이 코사크 타타르 연합군 10만이 대격돌을 벌이면서 폴란드군 8만 명을 격파를 시켜버리고 폴란드의 중심지가 어디예요? 바르샤바잖아요. 바르샤바를 포위해요. 와,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 생겨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흐멜리츠키가 가만히 보니까 폴란드가 너무 문제잖아. 그래서 이 폴란드를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컨트롤 해야 돼. 근데 옆에 쓱 보니까 우리랑 같은 연원을 가진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키예프 루스에서 떨어져 나온 모스크바 대공국이 옆에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어차피 우리랑 같은 뿌리고 모스크바 대공국을 끌어들여서 모스크바랑 우리가 같은 편이 되면 폴란드를 좀 이렇게 밀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1654년에 페레야슬라브에서 조약을 맺어요. 모스크바 세력을 이용해서 밀어내려고 하는데 모스크바 대공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빠르게 성장을 해요. 표트르 대제, 에카테리나 대제, 이 두 명 우리가 학교 상사 배우잖아요. 표트르 대제가 북해 전쟁 같은 것들을 일으키면서 이 일대를 평정하죠. 폴란드도 무너뜨리고 스웨덴도 무너뜨리고. 우크라이나 세력이 맨 처음에 표트르 대제랑 친하게 지내다가 가만히 보니까 표트르 대제가 절대군주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러시아 다스리듯이 우크라이나도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결정적 줄을 잘못 쓰죠. 왜냐? 우크라이나 세력이 스웨덴 편을 붙거든요. 그래서 스웨덴 코사크 연합군이 1709년에 표트르 대제의 4만 대군과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완벽하게 패배해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나라들이 이제 약소국이 되는 거고 동시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카테리나 대제 때가 딱 들어가 버리면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조선시대 때 돼버리면 전국에 군현을 설치해서 중앙 관료를 다 파견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 예카테리나 2세 때부터 완벽하게 우크라이나 일대는 러시아의 속령으로 똑같이 이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장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우리만의 민족과 언어와 문화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러시아인들의 입장은 뭐냐면 원래 키예프 루스에서 같이 내려온 나라고 잠깐 분열돼 있었으나 우리가 발전시키면서 폴란드를 제어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적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한 나라로 온 거다. 봐라 우크라이나가 독립국가였던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냐?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유일하게 이야기하는 게 그 몇 달 동안 잠깐 선포했던 공화국이 있는데 그럼 쉽게 사라졌잖아요. 10월 혁명이 일어나면서 레닌에 의한 소비에트 공화국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소비에트 공화국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민족이란 단어를 쓰는 건 민중에 대한 배반이다 라고 하면서 붉은 군대를 보내서 완전히 진압을 하죠.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몇 달간 우크라이나 독립국가가 잠깐 선포됐다가 역시 또 소련 기간 내에 그냥 다 전 기간 동안 소련의 한 지역으로 존재를 했던 거죠. 그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친러파가 있고 반러파가 있잖아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복잡한 역사를 배경을 하고 있다는 것들.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어가 일부 보존이 되고 또 셰브첸코 같은 유명한 국민 작가가 나와서 우크라이나어로 막 시도 쓰고 문학가들도 등장하게 되고 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소수민족적인 지위를 유지했던 것 같아요. 푸틴이 좀 약간 황당한 발언을 해요. 젤렌스키에 대해서 친나치 이 말을 계속 하잖아요. 나치에게 해방시키겠다. 전 그게 되게 낯설었어요. 왜냐면 아니 나치가 언제 때 이야기인데 그리고 나치하면 우리 히틀러 독일밖에 안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게 또 이유가 있어요. 표트르 대제와 예카테리나 대제 이후에 러시아가 이렇게 완전히 지배를 했잖아요. 또 그전에도 폴란드가 지배를 했죠. 지배할 적에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 뭐냐?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이 지역이 애매한 지역이니까 특정한 지배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유럽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쪽으로 많이 이주를 해왔어요. 그래서 한때 유태인들의 천국이라고까지 불렸던 곳이에요. 유태인들이 가장 많이 살던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를 폴란드와 러시아가 악용을 해요. 유태인들을 통한 우크라이나 간접 지배를 많이 했어요. 평소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유태인이 너무 싫은 거야. 왜냐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뭐예요? 앞잡이, 친일파.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돈은 지들이 다 쥐고 있고 우리는 맨날 이렇게 살고 있고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이미지가 강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에 불을 질러버린 사건이 그게 2차 세계대전이에요. 자, 히틀러가 나치, 소위 말하는 아리안족 우월주의, 유태인은 박멸해야 된다. 이걸 외쳤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히틀러의 독일 제국이 확장되어 나가는데 이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동유럽까지 다 통합 독일 제국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리안족 이상사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안족 이상사회의 핵심 근거지 중에 하나 우크라이나였어요. 그리고 일단 반유대주의가 이 사람들 속에서 강하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적의 적은 내 편이잖아요. 독일군이 들어오게 되면서 폴란드 그때 뭐 해체가 된 상태긴 하지만 어쨌든 폴란드도 완전히 점령당하죠. 러시아 쫓겨났죠. 자, 우크라이나인들한테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인들이 원래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인데 이 민족주의 노선이 굉장히 급속도로 파시즘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치와 협력을 해서 유태인들을 박멸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민병대가 만들어지고 우크라이나 보조경찰이 만들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대부분 다 나치와 협력을 하게 되는 거죠. 43년 정도 되면 독일이 거의 이제 패배의 단계로 들어가거든요. 그때도 다 졌다고 생각하는데도 우크라이나 사람들 약 8만여 명이 아예 그 자원, 나는 나치를 돕겠다라고 해서 제14 나치 무장친위대 전투사단이었던 할치나로 굉장히 큰 활약을 합니다. 끝까지도 싸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났잖아요. 그래서 다시 소련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반소 게릴라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적의 적은 뭐예요? 내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이 볼 때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니까 냉전으로 가잖아요. 냉전으로 가니까 원래는 나치예요. 쉽게 말하면 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는 상당수의 나치인데 얘네가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죠? 소련과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공 전사들이다 해서 이 사람들을 자유의 투사라고 소개시켜주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실제로 캐나다나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굉장히 친서방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들이 저질렀었던 홀로코스트라든지 친나치주의 행실을 다 덮었었죠. 이 이야기를 하면 옛날에는 다들 그냥 히틀러가 시켜서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의 역사 연구의 결과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수많은 동유럽의 슬라브 사람들이 나치의 비호 아래 적극적으로 전범 활동을 되게 많이 했다. 이건 다 입증된 상태예요. 절대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다 뭐 친나치다 이건 아니에요. 다만 왜 푸틴이 이 이야기를 끄집어냈는가? 봐라. 결국 우리가 꿈꾸는 러시아의 이것은 전쟁이긴 하지만 친서방이라고 포장한 친나치의 역사를 나는 청산하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강 이해되시죠? 그렇죠? 이유 있는 발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89년 냉전이 붕괴가 된 상태에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나토를 확대하는 경향을 벌여져 왔었고 과거에 바르샤바 조약기구, 즉 친러시아 국가들이 다 지금 나토 국가가 됐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러시아랑 미국의 사이가 좋았었어요. 언제까지? 9.11 테러까지 사이가 좋았어요. 왜냐면 이슬람 무장단체라는 제3의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공조를 했죠. 이 공조가 언제 깨졌냐? 두 가지 사건. 첫째가 부시가 일으켰던 이라크 전쟁. 누가 봐도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영국, 프랑스, 러시아 다 반대했는데 미국이 일방주의로 이라크를 무너뜨렸잖아요. 두 번째는 2008년 금융위기. 금융위기 때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남의 나라가 흔들릴 때는 막 IMF 동원해가지고 뭐 빚 갚게 시키고 구조조정 요구했는데 본인의 나라가 위기가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달러를 막 찍어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일방주의로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겠다. 뭐 이런 식의 태도들이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 강력한 지도자 푸틴에 대한 결집으로 이루어졌다는 측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또 EU가 있습니다. EU. 독일과 프랑스, 원래 적국이잖아요.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유럽 전체를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는 서방 언론의 시각으로 보면 언제나 호전적인 건 푸틴이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 러시아 주류 혹은 러시아의 다수대중이나 러시아나 동유럽 쪽 지식인들하고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지금 수비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슈퍼파워의 독단, EU라는 미국의 결탁한 서유럽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결집하고 막아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푸틴을 중심으로 집결해야 되는 거고 러시아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러시아 근처에 있는 주변 국가들은 친러시아적 정권 유지가 돼야 된다. 이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친러파적 설명을 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우리 사회에서 친미냐, 뭐 반중이냐, 이번에 특히 올림픽 겪으면서 혐중 감정 되게 높아졌잖아요. 그러나 역사라는 건 혐오, 감정 이런 걸로만 흘러가다 보면 큰일 납니다. 그동안의 이슈는 좀 쉬웠죠. 홍콩 사태라든지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런 것들은 비교적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근데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 문제는 이해하기 복잡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 부분 앞에서 사실은 한국의 지식인들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그렇고 너무나 단순하게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누군가를 단순하게 악마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상황이 흘러왔는가에 대한 국제적인 구조의 상호작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때 우리나라를 둘러싼 이 어떤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어렵더라고 하더라도 고민을 해나가다 보면 보다 더 성숙한 국제관계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역량을 우리 국민들이 보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목표로 만들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꿈꾸고 함께 꿈꿨던 사람인데 얘가 없어져야지만 내 권력이 커져. 당내 얘네들을 따르는 개파들이 있네. 그 개파 다 죽여. 악의 발상이라는 게 계속해서 커져나가거든요. 스탈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독재자. 근데 실제로 스탈린은 상당수의 역사가들에게 호평도 많이 받아요. 왜냐면 그의 강력한 통치력에 의해서 소련이 빠르게 성장하고 단단하게 성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더 강하고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더더더 잔혹해졌다. 이게 어떤 그 스탈린의 이중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스탈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편에선 소련, 실패한 국가지만 한때나마 이상주의를 추구했던 집단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그 안에서 얼마나 심각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인권 유린이 있었는지를 같이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요. 유럽의 동쪽에 있는 러시아라는 국가의 절대 군주제가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 자유주의자라든지 여러 개혁가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주의 그룹의 리더, 볼셰비키파의 리더였었던 레닌이 봐라, 니들이 갖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점들, 너 비정규직이지, 너 사회적으로 하층민이지, 너 열심히 노력하지만 잘 먹고 잘 살지 못하지,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면 기존의 지배층이 무너지고 무너진 사회에서 이상 국가가 온다. 이게 그들의 확고하고 단순하지만 정확한 아젠다였었어요. 이것이 이제 전 세계에서 굉장히 큰 힘을 미치다가 결국은 러시아에서 레닌이라는 뛰어난 지도자에 의해서 혁명의 성공이 된 거죠. 이제부터 우리나라 공산국가야 하면서 반발 세력을 처치하는 것까지 하고 결국은 죽어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그래, 이제 우리 공산국가가 된 건 확실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무엇이 공산국가인가? 정말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자유롭고 완벽하게 평등한 세상. 근데 이거는 상상이잖아요. 그 상상을 이제 현실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거를 내가 현실화 시켜주겠어 하면서 권력을 딱 장악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스탈린이에요. 네. 스탈린은 레닌을 철저하게 우상화시켜요. 레닌의 생각만이 옳다, 레닌이 생각한 거 웬 다 틀렸다, 레닌주의가 뭐다를 스탈린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겉으로 보면 레닌을 잘 세우려고 노력하는구나 로 보이겠지만, 레닌의 생각은 내가 말한 이것뿐이야. 내가 해석한 레닌에 관련된 생각 외에 나머지는 다 틀렸어. 생각의 다양성, 생각의 공존, 생각의 경쟁을 인정하지 않고 아주 교묘하게 누군가를 우상화시키고, 그 우상화의 결과가 나 중심의 세계. 굉장히 위험한 건데 스탈린이 이런 식으로 권력을 장악해요. 자, 그러면 이제 현실 공산주의 국가를 이끌어가는 모든 힘은 스탈린에게 있잖아요. 스탈린이 어떤 실행력을 보이게 되냐? 우리 경제개발계획 이런 말 들어보셨죠? 조직적으로 산업을 성장시켜서 인민의 배고픔을 해결한다. 산업화라는 개념을 정부가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시스템의 하나의 롤 모델이 스탈린이에요. 전 세계 생산량 비중에서 제적 러시아가 한 2-3% 사이였었거든요. 그런데 37년이 되면 전 세계 경제 GDP 비중에서 13.7%예요. 어마어마한 수로 성장한 거죠. 그리고 전력 생산은 세계 15위에서 3위로 올라갔고, 기계 제조 분야에선 세계 2위, 미국 빼고 그 다음까지 치고 올라갔어요. 실제로 이 성장의 과정들을 보고 과장됐다, 지나치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지만 종합적으로 따져봤었을 때 실제로 어마어마한 구조로 산업 성장이 이루어졌던 것만큼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또 한편에서 뭐가 있냐? 그동안은 소수의 그 권력자들, 자본가, 공장주 이런 사람들이 다수의 부를 차지한다면 계속 억압적으로 가니까 분홍들, 농촌의 권력자들을 몰락시킨 다음에 농민들의 민심을 다 공산주의 쪽으로 이렇게 끌어오게 하는 거예요. 토지 재분배 쫙 해요. 정말 엄청나게 저항했어요. 그 막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막 자기 소떼 수백 마리 끌고 나서 다 도살해버려요. 열받으니까. 저항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아요. 공산당원 다 파견해서 지방의 분홍들 다 쫓아내면서 토지 재분배 다 했어요. 조직적으로 공산당을 활용해서 농촌과 도시에서 대규모의 산업화와 평등한 경제체제를 달성하기 위한 과감한 리더십의 성과를 내요. 그만큼 동시에 내 권력도 올리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네. 실제로 이 스탈린 같은 경우는 차곡차곡 개혁을 진행하면서
당을 장악하고 민중을 장악하고 대부분의 민중들이 다 스탈린에게 충성하고 좋아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니까 준비됐다는 듯이 1934년 비로소 대숙청 작업을 시작합니다. 34년에 키로프, 일단 여기 이제 유명한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차피 얘기해봤자 모르실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로 말하면 막 국무총리급, 장관급, 유명한 독립운동가 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러시아사를 공부하는 사람들, 러시아 혁명사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막 이런 사람이에요. 자, 1934년에 키로프를 비롯해서 36년부터 38년 사이에는 지노비에프, 카메네프, 부하린, 리코프, 당시에 레닌과 함께 혁명 러시아를 이끌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을 다 체포하거나 구금하거나 고문하거나 뭐 자살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정계에서 숙청하거나 궁극적으로 죽이거나 이런 작업들을 조직적으로 단숨에 쫙 진행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처음에 러시아 혁명을 딱 성공을 시킨 다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딱 권력을 잡고 나면 함께 쫙 모여서 같이 건배를 하잖아요. 그죠? 그때 모였던 사람 중에서 자연사한 건 레닌밖에 없고 살아남은 건 스탈린밖에 없더라.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요 시기 때, 그러니까 36년부터 38년 요 사이가 어마어마한 대숙청의 집중적인 기간이거든요. 이 기간 동안 약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수용소, 굴라크라고 불리우는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외진데에다가 다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제거를 했고요. 사실 이 이후에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37년에 중일전쟁이 터져요. 39년, 41년 요 시기를 거치면서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이 터지면서 온통 전쟁이잖아요. 근데 원래 사회주의가 뭐예요? 우리는 계급도 중요하지 않고 민족도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인간으로 대접받고 우리는 모두가 다 평등하다잖아요. 근데 막상 전쟁이 딱 터지고 나니까 이 스탈린이 다급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러시아가 땅이 굉장히 크고 소수민족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으니까 잠깐만 독일인들 되게 많아요. 폴란드인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쪽 가보니까 이슬람도 되게 많아. 큰일 났다. 그래서 대대적인 소수민족 탄압에 들어가요. 왜냐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러시아 민족들, 슬라브 민족이 강해져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민족 차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행동을 해요. 근데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안 됐다, 속상하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37년 연해주에 살던 약 18만 명의 조선인들이 단숨에 카자흐스탄으로 끌려가죠. 그 중에는 2021년 8월 15일 날 유해가 봉환된 홍범도 장군도 계시죠. 홍범도 장군은 그곳에서 죽었잖아요. 김경천 같은 장군은 결국 첩자로 분류가 돼서 시베리아 유영소에서 노역하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느낌이 되게 확 달라지죠. 그죠? 그 전까지는 폴란드 사람 3만 명, 독일 사람 1만 명 이런 식으로 부분적인 탄압과 집단 이주는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야, 저 연해주 쪽에 가니까 일본 놈들하고 똑같이 생긴 애들이 있어. 딱 이렇게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조선이 일본 식민지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러시아, 소련 사람들 입장에선 이거 결국은 같은 일본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을 실으는 기차를 갖고 와서 사람을 다 태워서 확 이동해서 이제 카자흐스탄에 정착시켜버린 이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고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소수민족 탄압이 진행돼요. 대강 추산하는데 한 25년에서 53년. 그러니까 이게 대숙청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수민족 탄압과 어마어마한 형태의 수용소 군락을 만드는 그 과정이 시기적으로 따지면 근 30년이에요. 53년부터 25년이니까 근 30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피해 규모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보게 되냐면 최소한 1200만 명에서 한 최대 2000만 명 정도까지. 역사라는 게 참 그런 게 뭐냐면 역사에서 인류의 대범죄는 꼭 단지의 순간이 와요. 어느 때가 되면 그 칠흑 같은 어둠이 거치면서 새로운 시대가 딱 오게 되는데 스탈린이 결국 죽잖아요.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스탈린이 죽는데 그 다음에 권력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 후르쇼프예요. 후르쇼프의 말 중에 제가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 내 팔꿈치 밑으로 피가 흐르고 있다. 이 이야기가 저는 되게 잊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엄청난 죄책감을 가졌던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우리가 함께 싸웠던 이 혁명의 동지들이 다 몰려서 죽어나가는 꼴, 상상을 초월하는 뭐 대한민국 현재 인구의 절반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거나 쫓겨나가는 꼴을 다 보면서 후르쇼프 가만히 버틴 거예요. 버티다 이제 권력을 잡았죠. 그 20-30년 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죄책감이 심했겠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할 적에 내 팔꿈치 밑으로 피가 흐르고 있다.
이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말은 비공개인데 실제로는 사실상 공개적인 거죠. 공개적으로 스탈린 노선을 비판해요. 이거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후르쇼프에 의해서 대대적인 복권 작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쫓겨나간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그걸 방관했던 사람, 그걸 촉진했던 사람과 다시 만나게 되잖아요. 찢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나잖아요. 그럼 그때 너 날 버렸었잖아 라든지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다렸는데 시베리아 유영지에서 몇 년간 있으면서 완전히 사람이 망가져서 왔었을 때 그 사람이 많이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어떻게 같이 살 수 없는, 돌아온 사람들과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가족 간의 엄청난 불화 같은 것들도 진행이 되고, 특히 이제 그 당시 이제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사람들과 쫓겨난 사람들의 충돌 같은 것도 일어나요. 근데 문제가 또 뭔지 알아요? 그 다음에 후르쇼프가 또 실각을 해요. 브레즈네프가 들어와요. 근데 브레즈네프 때가 들어오면 브레즈네프는 또 스탈린을 찬양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또 다시 돌아온 사람을 다시 내쫓지는 않는데 돌아온 사람들이 입을 막아버려요. 너네 돌아온 건 인정해 주는데 말하지 마. 스탈린 욕하면 죽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얻었다가 그 자유가 또 닫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언제까지 온 줄 아세요? 1991년까지 왔어요. 1991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르바초프 있죠.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대놓고 공개적으로 스탈린 체제를 비판하고 스탈린 체제하에 있었던 모든 종합적 인권 윤리는 다 틀렸다. 전면적 보상과 피해에 대한 사과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아주 전향적인 조치 자체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이 시간을 스탈린 시대 때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온건히 감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장 극렬한 탄압에 대해서 가장 강렬하게 저항했던 그 사람들이 가장 강렬한 죄악을 저질렀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서 한나 아렌트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그전까진 공산주의, 파시즘, 군국주의 이렇게 얘기를 분류했다면 가만히 보니까 인류사 양대 홀로코스트가 히틀러와 스탈린한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히틀러랑 스탈린이 적이잖아요. 이념도 달라요. 한쪽은 국가사회주의고 한쪽은 공산주의인데 양쪽이 둘 다 홀로코스트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관점이 잘못됐다, 이들은 이념이고 나발이고 다 전체주의자들이다, 이런 식의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는 어떠냐? 민주주의 국가가 상대적으로 나은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권력을 분할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민주주의 국가는 권력을 분할하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거죠. 어차피 내가 열심히 해봤자 독재자가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포퓰리즘 하면서 정치가로서의 본분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사회에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극우 현상이 일어나요. 저런 정치인들 다 필요 없다. 민주주의 이거 하나도 쓸모없다. 어떻게 해야 돼? 강력한 지도를 가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줄 수 있는, 좀 독재해도 돼, 까짓 거, 이런 리더가 필요해. 이렇게 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또다시 역사를 후퇴시켜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제도냐 사람이냐?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오늘 우리 시로 말하면 깨어 살아 숨쉬는 민주 정신일 수 있는 거고, 우리의 권력자들 앞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그래서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힘인 것 같아요. 이것이 없는 사회에선 반드시 독재자는 등장하고 그 독재의 최종적인 결말은 무조건 인권유린이에요. 이건 역사가 이렇게 계속 입증해 왔어요. 그래서 이 스탈린의 어떤 이런 수용소 사건이라는 것은 과거에 한때 있었던 미치광이 독재자가 일으켰던 사건이라기보다는 권력을 악용했던 지도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문제는 여전히 소련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혹은 미래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